오늘 또다시 모셨습니다. 네. 정항래 장군님. 별이 몇 개? 별이 3개. 하늘의 별을 따시기도. 하늘의 별 3개. 예. 그래서 장군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거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진짜 요즘에 진짜 별 셋이면은 다 높은 자리 정부에 갔다가 지금 또 다른 일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예, 별 3개 달면 어디 감옥에 있는 줄 알아. 요즘 하도 요즘에는. 아니 별들의 고향이야 구치소가. 이번에 제가 이번에 계엄에 관련된 일공수 여단의 참모장도 했고, 그다음에 그 선거사무소에 출동했던 구공수 2개 대대가 출동했는데 구공수 여단장도 했고. 와. 707 그 특전사령부 작전과장하면서 707 부대의 능력도 봐왔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있던 정말 사랑하는 특전사 부대들이 이번 계엄에 이렇게 출동하고 그 아픔을 겪는 장면을 보면서 야 그래도 제대로 된 군인들이 곳곳에 있었구나. 다행이다 하시는. 그리고 그 특전사 인원들은 실제로 어떤 마음을 먹었으면 그 정도 전투력은 아니에요. 그래? 제가 거기서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단장도 해보고 참모장도 해보고 707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제복 입은 민주 시민, 제복 속의 시민의 수준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계엄을 예고했고, 계엄의 현장에서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했고, 마지막에 계엄이 실패한 것은 주된 제복 입은 민주시민의 역할이 많았다. 이 3개의 타임에서 나온 이거는 하나의 리더십의 일종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대단히 주의 있게 그 장면을 봐왔고, 맞아요. 바람직한 판단이었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이 민생, 경제, 행복, 안정 이런 걸 구가하려면 제일 먼저가 국방 아니에요. 그렇죠. 안보. 그런데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안보 리스크, 늘 그게 이제 한반도 리스크라고 그랬거든요. 한국 리스크. 근데 요즘 보니까 김정은보다 윤석열,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리스크야. 네, 맞아요. 국제장, 조폭 리더십. 아니 북쪽은 의외로 가만히 봐주고 있는데 이게 뭐야? 뭐야 하는 이유를 우선 안보관 이 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네. 제가 윤석열 정부의 3년의 안보 정책은 한 게 없다. 3가지 키워드예요. 시작을 선제타격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2개의 국방장관이 외친 게 즉강 끝이에요. 즉시 강하게 끝까지. 또 하나는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 이 3가지 테마예요. 우리 3가지 테마. 선제타격, 즉강, 이건 선동성 구호예요.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체가 없어. 국방장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동성 구호다. 선동성 구호를 갖고 외친 것이다. 부글부글 끓는 적개심. 그게 뭐냐? 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얘기를 하면 이 많은 극우의 많은 사람들이 최고. 그래. 멸공통일, 북진통일 해야지. 좋아하거나 환호하거나. 그래서 내가 선동성 구호라는 거야. 맞아요. 핵협의 그룹은 잘했어. 최초로다가 우리 확장 억제 문제를 대통령급에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느 대통령이 와도, 왜냐면 바이든이 원했고 어느 정도까지 그대로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결국은 그것도 선언은 선언이다 이거죠. 그렇죠. 미국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선언이다. 핵 공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최악의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했었던 이 대북 메시지가 완전히 최악의 메시지인 거야. 거기 보면 딱 키워드가 뭐냐 하면 통일 대한민국을 일종의 흡수통일. 그 다음에 윤석열 좋아하는 자유의 북지. 흡수통일, 자유의 북지.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남북 간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완전히 이거를 보면서 소위 통일 비전, 통일 전략이라는 것을 윤석열이가 8.15 24년에 딱 제안해요. 그 북한 김정은이가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이야, 좀 미친놈 아니야? 정말 엉뚱하네? 야, 저 뭔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야, 상대할 사람이, 야, 문 닫어. 저거 가만 놔도 되겠다 싶었던가 봐. 문 닫어. 그러면서 적대적 구국가를 제안했고, 그 다음에 나 신정석 검사, 나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하고 지금 제재를 10년간 당했는데, 야, 러시아하고 교류를 해갖고 기술도 갖고 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갖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예 윤석열을 보면서 야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마주할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의 안보 정책은 제가 볼 때 계엄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또 드롭을 완전히 40년 뒤로 후퇴시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때 온 국민이 하는 얘기가 그 무슨 광복절에 뭐 이 광복의 기쁨을 얘기하고 미래 국가 민족 번영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무슨 북한에다 대고 그때 정확히 그때 거의 내용이 흡수통일이야. 아이 그러니 우리 기본적으로가 그 노선이 아닌데 흡수통일하고 그다음에 나는 지금 자유의 북진이야. 명칭은 북진. 야 자유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간 뭔 연설만 하면 그렇게 자유의 북진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구도가 속에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 얘기나 이게 멋있는 말, 팝콘 날리듯이 그야말로 선동할 수 있는 내뱉는 말만. 거예요. 나는 그 80년대 사고가 우리 대통령의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랬으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육사 같더라면 쿠데타 했을 거라고. 그 세계관. 나는 저 대통령의 세계관 속에서 그냥 오로지 혼자 이렇게 살아왔고 또 밤에 유튜브를 계속 보고 이러면서 하여간 별도의 세계관을 구성했지 않았냐. 완전히 독립된 안드로메다 무슨 우주를 새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요, 이 지금의 이제 안보 상황은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등장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3년 전쟁했잖아요. 그럼 한 6천억 달러 뭐 이렇게 6,600억인가 이렇게 퍼부었어요. 직접 지역, 간접 지역 다 합쳐서. 그런데 무슨 광물로다가 5천억 달러 바로 회수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선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겠구나.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전쟁 불사 선제 타격이라며요. 자, 3년간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드론과 미사일의 위협에 방공으로 대피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평화가 온다. 트럼프가 왔으니까 휴전이 온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니네는 다 내놔. 내가 니들 도와준 거 다 돈 내놔. 결국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결국 한국 전쟁 이후에 바로 종전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못 간다고 생각해요. 복잡하걸라. 그러니까 휴전 단계를 거쳐갖고 지금 논의되는 게 휴전 단계. 그러면서 유럽의 PKO들이 휴전을 관리한다. 그러면 종전은 우리 같이 똑같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돈바스와 크림반도 이 국토의 20%를 땅따먹게 했는데 그거를 러시아가 그대로 내놓겠습니까? 결국은 해결점은 휴전을 통해서 다음에 종전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진짜 땅도 뺏기고 국민도 손상을 입고 우크라이나가 잘 싸웠어요. 아니 소 박사님, 진짜. 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정말 인상적인 전투를 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한 달, 두 달이면 그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거는. 그래서 여기 타임에서 우리 군이 나중에 아마 우크라이나 군은 비록 전쟁의 상처도 많고 휴전도 되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겠지만 우크라이나 군대 자체는 재평가 받을 것이다. 왜? 우크라이나는 사실 2013년에 크림반도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국방개혁의 핵심은 뭐냐? 딱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 중심의 군제에서 완전히 서방식 군대로 넘어가요. 8년간 크림반도를 뺏긴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완전히 서방식 군대로 넘어가면서 미국으로 또 거기는 완전히 무기 체계와 장비 체계가 두 개야. 러시아제, 그다음에 서방제. 이 두 개를 갖고 이번 3년 전쟁을 한 거야. 근데 서방식 군대로 완전히 넘어오면서 국방개혁을 나는 나름대로 성공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을 것이다. 드론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이러면서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가장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6.25 전쟁 후에 75년간 전쟁을 겪지 않은 군인들이 태반이야. 그렇죠. 대부분이죠. 나도 그랬고. 저도. 근데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돈바스 지역에 지금 잊어버린 땅에서 계속 내전을 겪었어요. 계속 군인들이 걔들도 옛날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쏠까요? 말까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국방개혁을 하면서 장교들을 완전히 바꾼 거야. 네가 알아서 선 조치해라. 그러고
그 내전에 전투에 투입해서 경험을 쌓은 장교들을, 간부들을, 부사관들을 우선적으로다가 주요 포스트에 박은 거야. 이러면서 인적 개선을 한 거지. 이러면서 8년간 그런 국방개혁을 거치면서 러시아는 그걸 우습게 봤지. 그러면서 이 3년간 잃은 것은 많았지만은 그렇죠. 아마 전후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육군력, 그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전쟁의 경험. 그래서 우리도 우크라이나 군에게서 국방 개혁과 또 걔들의 전쟁 노하우와 걔들의 드론 기술과 민간을 동원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 군은 배워야 된다. 그중에서 우리 드론사 창설하고 이랬는데 실제의 모습으로 실제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얻는 교훈이 내가 볼 때는 북한군도 이미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단 말이지. 우리 군의 개혁은 원래 새 정부가 들었으면 5년을 시작하잖아요. 국방개혁 5개는 안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국방개혁의 안이 군구주를 바꾸고 옛날 군구주 내려왔던 걸 조금씩 바꾸는 것이니까 이 변한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만큼 가 있는데 근데 형태는 다 바꿔놨어. 드론사도 많고 전력사도 많고.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다가 바꿔야 된다.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또 너무 길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뭐 지구상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현장을 잘 분석하고 공부하면 얻는 교훈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군이 받아들인 게 이제 제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위상이 전쟁의 후과가 너무 이른 게 많은 상황에 고착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는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고 자꾸 안타깝게만 보지 말고 우크라이나는 8년간 나름대로 이렇게까지 3년간 제2의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투쟁하고 싸워왔는데 저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측면을 우리가 배울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 측면도 주목해서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주제로 좀 돌아가서 그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뭐 10배를 올리니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꺼내고 있어요. 지금 뭐 100억 달러 이상 앞으로 이제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조 5천억, 그러니까 11억 달러 수준이 지금 2025년, 2026년 이때로 벌써 작년에 합의가 돼 있는 건데 이걸 불쑥 주먹을 내밀면서 10배 올려. 한국은 머니머신이라잖아요. 아주 대놓고. 누르면 나와. 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짜 지출이 너무 큰 거예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지난번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판이 바뀌었다. 근데 이 3년간 윤석열은 그래프로 보면 쭉 평행선에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이 위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북한이 북중로, 완전히 새롭게 변해. 이거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 러시아하고 최악의 사태까지 같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편에 있던 트럼프가 더 강하게 온 거야. 정말 강한 사람이 돼서 왔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갑자기 캐나다를 새로운 주로 그린란드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걸 안보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재밌네. 와, 저 완전히 완전 조폭 아니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트럼프 일기 때 저는 주목해서 본 게 트럼프가 만약 일기 때 재선을 했으면 저는 이 전자권 전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방팀과 트럼프는 한국은 아까 돈 만드는 머신이라고 했지만은 네. 한국은 능력이 있다. 왜 미군들이 가갖고 한반도에서 있느냐. 그래서 전자권을 넘겨라.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라. 이렇게 하면서 처음 트럼프 1기가 근데 재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자, 2기가 왔어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 아까 100억 달러까지 올려라. 그다음에 한국의 방위비 2.8% 지금 분담하는데 GDP의 3.5% 막 필요하면 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말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북한과의 북미 대화, 코리아 패싱을 한 가운데서 핵을 놓고선 ICBM을 놓고선 그 빅딜, 스몰딜, 하여간 이런 대화. 그다음에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GDP 대비 3.5% 5% 요구하면서 야
여차하면 막 그 지금 우리 중국 신냉전에서 중국을 저기 해야 되는데 우리 보병 지상군 병력이 없다. 한국에 있는 병력을 빼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겠다. 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제가 볼 때는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이 카드까지 다 꺼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트럼프에 대비한 것들을 다른 때하고 달리 보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을 가면서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하여간 미국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한반도의 국익과 실익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이것들을 과거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왜냐하면 트럼프는 여차하면 행위를 바로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자가 협상의 여지는 이미 검토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액션을 바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 속도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단히 지금 안보적으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조건은 딱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대통령의 조건. 논쟁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이제는 결심하고 행동하는 대통령. 저의 대통령 선택 기준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아까 소 박사님 얘기했죠. 경제 축 중요하다. 안보 축 중요하다.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최고 통수권자의 조건은 뭐냐? 우리는 너무 안보적으로 빠른 템포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한반도 안보의 생존에 너무 많은 큰 세력들이 결집이 있다. 그래서 논쟁은 다 끝났다. 다 알아요.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 그렇죠. 문제는 국민을 설득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실행하고. 네. 그래서 나의 안보의 최고 통수권자의 기준은 뭐냐? 논쟁은 필요 없다.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봐. 나는 그 생각이거든요. 2048년이면 한국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데요. 2048년. 1948년이니까 100주년이 때. 이 100주년이 됐을 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2038년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후배들에게 어떠한 한국군, 어떠한 한국 안보를 넘겨줄 것인가.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 이게 내 기본적인 대통령의 선택 기준이에요. 네, 예. 여기까지 나와버렸네.